안녕하세요. 푸트시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심야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난번 페이크삭스 영상 밑에 저희 회원분이 한 분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잭스페로우님, 유익한 정보를 패션계 최고점에 계신 두 분을 통해 접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네, 저희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국내 머스트 아이템이었던 탐스라는 브랜드가 빠른 속도로 급변화하는 국내 패션의 흐름 속에 끝까지 버티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국내에서 핫했던 브랜드들이 반짝하고 핫하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례들과 이유들을 컨텐츠로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전문가 두 형님들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사라지고 떠오르는 브랜드들의 흐름이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또 탐스슈즈라는 브랜드를 대한민국에 또 소개를 했었고, 네, 전 세계적으로 탐스라는 브랜드가 핫할 때 선도적으로 유행을 대한민국에서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경력을 좀 갖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알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댓글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화두를 던져주셨으니까 이 화두를 가지고 좀 저희가 이런 브랜드의 흥망성쇠와 국내 패션 시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약간 주제 자체가 가볍진 않네요. 네, 약간 무거운 주제. 처음에 탐스를 어떻게 시작했죠? 2006년도? 저희 이제 같이 파운더 중에 임동준 이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 예전에 탐스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접해 보셨던 인물일 건데, 임동준 이사가 사실은 이 신발 사장 친구입니다. 임동준 이사가 탐스라는 브랜드를 인터넷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기부하는 컨셉으로 브랜드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임동준 이사가 평상시에도 이런 체러티나 사회적 활동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 브랜드를 이제 발견을 하고, 저희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되게 그런 스니커 헤드 운동화 수집하는 친구들로 되게 유명을 하니까 이제 신발을 가지고 와서 보여준 거죠. 이거 비즈니스 가져왔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그런 마케팅 이런 이제 레터를 미국의 그런 유명한 마케팅 사이트에서 뉴스레터를 수신을 해서 계속 읽다가 그 사회적 기업이 탄생했다라는 그런 탐스 기사를 보고 이거다 싶어서 봤는데 신발인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신발을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나였던 거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런 링크를 보내주고서 여기 한번 가봐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길래 들어가서 봤죠. 그랬더니 그냥 이런 이제 슬리본인 거야. 캔버스로 만든. 근데 뭐 색깔도 그렇고 재밌어 되게. 그리고 내용도 스토리가 일단은 그 파운더의 스토리가 되게 막 뭐 아르헨티나에서 뭐 휴가를 보내던 중에 뭐 신발을 못 신고 맨발로 뛰어노는 꼬마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신발을 신겨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브랜드를 그때 구상을 했다.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그 운동화를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 직접. 봤는데 괜찮아. 그래서 메일이나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보냈죠. 그랬더니 갑자기 답변이 딱 왔어. 너네가 해. 만나자. 뭐 아무도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 너네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 세 명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정말 무슨 뭐 흔히들 나오는 그런 차고에서 창업하는 스토리처럼 저희 크라제버거 역삼동 크라제버거에서 크레저버거 지점에 퇴근하고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사업 계획서 쓰고 이메일 쓰고 해서 시작을 했죠.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한테 갑자기 그쪽에서도 내가 그러면 한국에서 해봐 이렇게 선뜻 얘기를 해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탐스를 뭐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죠. 우여곡절이 많기는 했는데 잘 됐어요. 네, 잘 팔렸고 엄청 빨리 컸죠.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창업을 해서 뭐 거의 매해 더블을 찍은 것 같아요. 정신없이 성장을 하면서 2014년도가 저희 이제 매출 피크였는데 거의 500억 가까이 했어요. 4년을 피크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가 2020년인데 또 5년 동안 뭐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아주 그냥 올라간 것만큼 가파르게 내려오죠. 네, 가차없이 내려왔죠. 네, 약간 뭐 자이로 드롭 정도? 네. 이런 히스토리를 보고 잭스페로우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렇게 잘 됐을까? 빠른 시간에. 유행을 탔지. 그 유행이라는 게 사실 유행이라고 할 만한 것도 그렇게
있었나요, 탐스라는? 어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독 반응이 좋았어, 근데. 반응이 좋았지. 네, 일단은 편안한 거, 그렇죠. 이게 슬리본이고 음. 맨발로 막 신었다 벗었다 하기 편하고 새롭고, 가볍고 그리고- 색깔도 되게 좀 알록달록했고. 그죠? 일단은 편하고 새롭고, 일단은 끈 묶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그쵸.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라인이 스키니진 유행하고 이럴 때라서 맞아요. 또 잘 어울렸었던 것 같아요, 스타일적으로. 청바지 스키니진에 뭐 저희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이제 레드 캔버스 슬리본인데 빨간색 탐스 신으면은 그게 되게 잘 어울렸던 거죠, 여름에. 그 그런- 당시에 레드 캔버스 막 제오도 계속 해가지고 팔고. 그쵸, 막 레드 캔버스 들어오면 솔드아웃, 들어오면 솔드아웃, 몇차 리오더 이렇게 해갖고 그때는 진짜 리오더 해서 띄우자마자 뭐 팔리는데 뭐 진짜 무시무시하게 팔렸어요. 진짜 정말로 딱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회사 통장에 1억씩 꽂혀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멋있어 보이지만 옛날 얘기라는 거야. 네. 뭐 지금은 뭐 그쵸. 지금 저도 이제 사업을 한 지 이제 13년 차, 14년 차 들어가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운이 되게 진짜 운칠기삼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 되게 운도 좋았고 시대적 흐름도 좋았고 유행도 맞아떨어졌고 그 당시에 저희 뭐 에이랜드라는 편집샵에 입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게 또 그 에이랜드 고객하고도 잘 맞아떨어졌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온라인도 초창기부터 사실 저희 처음부터 온라인이었거든요. 판매를 탐스 슈즈 co.kr 사이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는 되게 완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온라인몰을 만들었는데 그렇지. 그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온라인몰이라는 게 없었어. 생각 거의 없었지. 그래서 그게 되게 참신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고서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이커머스가 확 이제 창궐을 했는데 초반에는 그런 것도 먼저 했던 것들은 잘한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유효했지 그게- 않았나? 맞아요. 그게 되게 저비용으로 되게 많이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방식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는 파파라치 샷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헐리우드 배우들 맞아. 파파라치 샷이 유행을 했고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막 신고 있는 것들 파파라치 샷이 돌면서 그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당시에 또 착한 소비,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또 막 유행처럼 나오면서 아 탐스는 착한 브랜드.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탐스를 딱 시작을 했는데 주변 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뭐 기부 상관 안 해. 한국 사회는 그런 거 상관하는 사회가 아니야. 너네가 뭐 한 켤레 준다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웬걸 시작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막 본인들이 막 체리티를 하고 기부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거를 하는 브랜드가 그냥 사주면 그냥 좋으니까 그런 어떤 플러스 알파적 요인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연예인들이 사실은 광고처럼 뭐 협찬이 들어가고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 너무 그런 요청이 많으니까 이게 받아주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얘는 좀 브랜드가 착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들한테도 그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그걸 되게 흔쾌하게 잘 신어준 그런 셀럽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분들 덕분에 또 네, 되게 좀 힘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싸이월드 시절이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없던 시절인데 저희가 이제 선물을 드렸더니 본인들 싸이월드 페이지에 막 신고 올려주시고 이래가지고 그게 막 엄청난 또 네. 회자가 되면서 또 그것도 되게 브랜드가 한번 올라가는 계기가 되긴 큰 했던 계기였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엄청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유행이라는 메커니즘에 저희도 진짜 저희의 어떤 노력이나 실력은 뭐 진짜 30%도 안 됐던 거 같고 그 당시에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우리가 되게 잘해서 잘했나라는 생각이 그건 아닌 것 들긴- 같아. 그건 아닌 운이 것 되게 같아요. 좋았어요. 그 운 덕분에 저희가 진짜 기술이 30%가 맥시멈 만땅으로 저희가 채워져 있었으면 아마 탐스를 조금 더 좀 약간 더 오래 끌어 잘 끌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지금은 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되게 운이 좋아서 뭐 덕분에 저희가 다른 브랜드들도 뭐 캐나다우스라는 브랜드도 뭐 그 당시에 되게 화제를 뿌리면서 시작을 했었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유통하는 회사로 이제 성장을 잘 해왔었는데 2014년, 15년을 기점으로 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덩치는 엄청 커지고 뭐 회사 식구들도 막 100몇십 명씩, 뭐 200명씩 늘어나고
회사도 막 사무실도 으리으리한 데 있고 막 그리고 막 저 자신도 그때 당시에 지금 돌이켜 보면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뭐 반성을 좀 하고 싶은데 되게 약간 사람이 그 오만해집니다. 약간 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말을 못하겠네. 사실 뭐 지금 돌이켜 보면 좀 그런 것 같아. 이제 이제 예전에는 내가 이런 코멘트를 하잖아. 그러면은 막 예전에도 나한테 엄청 뭐라고 막 뭐라고 아니야. 하는 거야. 예전에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남들이 보면 쟤랑 상종도 하기 싫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 그건 아닌데, 맞긴 해. 근데 이게- 누구랑 누가 밥 먹자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뭐 나랑 통화하는 거 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나 막 통화를 했는데 그걸 아이 그래? 내가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잖아. 이게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야. 내 평생 아이, 뭐, 500억 매출 그래, 언제 그렇지. 해봤겠어. 주변에서 아무도 안 해봤는데 아버지도 안 해보고 안 해봤단 말이야. 그 아버지는 갑자기 소원을 왜 합니까? 저는 1,000억 하는 사장님들한테 조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500억 이하하는 사장님들하고는 겸상도 아니라고. 뭐 그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아니야. 사실.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반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누가 저기 한 100억 하는 사장님이랑 같이 놀자 그러면 100억 하는 좀 사장님이 밥 사주시면 저는 뭐 지금 형님이라고 고맙다고 모실 수 하는 있습니다. 거지. 네. 그렇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막 빠바박 벌어지는데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얻어맞은 거지 막 계속 막 빵빵빵 얻어맞으면서 막 미봉책을 막 내놓는데 쇼텀 솔루션을 내놓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그냥 끈기를 갖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뭔가 막 하려고 막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지. 늪으로 점점 빠지는 기분. 그랬던 게 있어. 그게 이제 지금 거의 늪 바닥까지 왔어요. 다시 늪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올라가고 있나? 거의 바닥 지금 닿아 있는 거 아니야? 뻐끔뻐끔 하고 있어. 근데 숨은 쉰다. 그게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패션 시장이 그 당시에는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수입 브랜드가 많지도 않았고 뭔가 좀 되게 별개의 시장 같은 느낌이었나? 그쵸?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되게 수용도도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그때는. 네, 시장의 브랜드의 개수도 지금보다 굉장히 적었고 적었고.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에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카테고리 킬러 매장도 사실은 태동하는 시기, ABC 마트가 막 생기는 시기였고 온라인 플랫폼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온라인에서 사라 그러면 다 불편하다고 난 싫다 그랬어요. 어떻게 신발을 온라인에서 사? 이런 시기였으니까. 되게 지금 시점에서 대비해 보면 되게 웃긴 말이지 그게.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든 매장에 안 가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없었다니까 그 당시에. 없었지.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쭉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메스틱 브랜드도 많이 생겨나고 해외 브랜드도 더 들어오고 막 백화점에 어떤 들어가는 브랜드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카테고리 킬러 매장이나 그런 대형 편집샵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고 온라인 이제 플랫폼 몰들도 막 생겨납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위메이크 프레스나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이제 소셜 커머스들이 생겨나고 온라인 종합몰들이 생겨나고 백화점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는 곳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게 병행 수입이라는 커다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원래 병행 수입업은 뭐 불법은 아니었는데 이 병행 수입업이 굉장히 장려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14년도. 네, 뭐 한 4년 4년도를 기점으로 그때 되게 그런 언론에서도 되게 많이 그거를 되게 좋은 걸로 물론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되게 권장하는 그런 마치 그런 뭐랄까 비즈니스처럼 되게 많이 좋은 방향으로 보도를 많이 했었고 네, 왜냐면 뭐 물가를 낮춘다. 목적은 그렇죠. 그냥 판매 가격을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뭐, 통해서 뭐 판매 그 소비자들한테 더 권리를 많이 준다. 뭐 그러면서 그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뭐 그 정식 수입업자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한다는 듯한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약간 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호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네. 제값 다 주고 사면 호갱.
그러면서 막 그런 해외 직구가 막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어떻게든 싸게 사면은 직구는 그 다음 단계였던 것 같고. 그쵸. 뭐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입 브랜드 시장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좀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브랜드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자기 브랜드랑 경쟁을 해요. 정식 수입업자가 병행 수입업자랑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수입 브랜드가 뭐 되게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구조거든요. 해외 가격에 비해서 국내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도 없는. 그 당시에는 약간 차이가 나긴 했었죠. 약간 차이 났지. 지금에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그거는 누구나 이거를 이제 일로 해보면 결국에는 그 정도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네. 또 판매 채널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이 사기 되게 쉬운 뭐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데서 판매를 하게 되면 백화점에 가야 되는 마진도 있고 뭐 이 브랜드가 가져야 되는 마진도 있고 중간에 또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진도 있고 이게 되게 그 업계 그런 이제 그 이득의 구조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거스르면 소비자들이랑 만날 수는 또 없어요. 그 당시 팔 수가 없는 거지. 백화점이 온라인도 없던 시절인데 그때 그런 백화점이나 아주 유명한 매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누가 어떻게 알고서 뭐 그렇지. 저희 처음에 시작했던 광화문 어디 오피스텔 지하에 사무실 누가 찾아온 사람 있었지. 아주 특이한 사람들 한 10명? 이런 사람 직접 찾아와서 우리는 사지만 그때 운이 되게 좋았던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도 해야죠. 그 가격을 받지 않으면은 이거를 사실은 한국에다 가져다가 소개할 만한 그런 이제 이유가 없어지는 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생각을 하면. 아니, 당연히 모든 비즈니스는 이익을 남겨야 되고 이익을 남겨서 또 그 다음에 이 브랜드와 사업을 이어나가려면 이게 for profit 컴퍼니라고 그러죠. 이익 집단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브랜드는 이익을 남겨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익이 목적은 아닌지언정. 패션 브랜드를 한국에 수입을 발굴을 해서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일을 이거를 직업으로 선택한 거는 우리가 먼저 경험해 보거나 먼저 알고 있었던 좋은 거를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다 즐기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사실 취지가 제일 크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 그걸 되게 오랫동안 길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던 거고 그러려면은 사실 회사가 살아남아야죠. 그럼 그러니까 이득이 남아야 또 그 다음 시즌 물건도 사오고 또 여러분들이 더 매력을 느끼게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야외에서 막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돈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벌기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뭐 한 3, 4년 해서 이만큼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이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브랜드가 되니까 병행 수입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서 사실은 병행 수입이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뭐 정식 수입 업자가 선택하지 않은 모델, 뭐 갖고 오지 않은 사이즈, 뭐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용도나 그렇죠. 혹은 뭐 물량이 우리는 자본이 이거밖에 안 돼서 뭐 가령 100쪽밖에 수입을 못 하는데 다른 분들이 그거를 한 200쪽 더 여러 명들이 해서 300명이 살 수 있게 해주면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병행 수입이라는 게 약간 악용됐다고 할까요? 결국에는 포인트를 그냥 가격이라는 거 하나로만 내세우면 당연히 인간이면은 싼 게 좋죠. 저도 싼 거 찾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뭐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와서 막 이런 뭐 돈이 벌리지 않지만 해야 되는 활동도 같이 하고 뭐 의미도 같이 찾고 막 와 너무 막 잘하고 있어 뭐 소비자들도 좋아해주고 그분들한테 또 혜택도 주고 하는 것들이 일순간에 다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 얘기가 언짢게 들릴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긴 하거든요. 사실은 병행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횡류라고 해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 횡류 상품이라는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진짜 짝퉁 정말로 카피를 해서 뺏긴 제품보다 이제 공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전 세계 뭐 베트남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따로
뒤로 빼는 물건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럼 진짜지. 그치. 네, 진짜 그냥 공장에서 만든 거죠. 정식 제품이랑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그 브랜드가 허가한 물량은 아닌 거지. 실제로 브랜드가 판매한 게 아니라 그 공장에서 빼돌린 제품들이 막 이제 유통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관리가 안 되는 브랜드일수록 그런 횡류 제품이 많이 나돕니다 시장에.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이키, 아디다스도 다 횡류가 근데 꽤가 아니고 더 많죠. 그거는 사실 유명하니까. 그 횡류 제품들이 병행이라는 탈을 쓰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싸게 팔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뭐 마케팅비도 안 들어가지, 원가도 뭐 굉장히 낮게 할 거죠. 왜냐면 본사 맞은 분도 빼고 팔 테니까 공장 도가로. 앞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어떤 선투자라든가 롱텀의 브랜딩 투자 같은 거 안 하셔도 되니까 싸게 그냥 막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팔리면 수입해서 팔면 되고 인기가 없어지면 안 안 하면 하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싼 거 좋고 저도 싼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게 횡류인지 병행인지 뭐 정식 제품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정식 같아 보이면 구매하셔서 잘 쓰시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확 태우고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브랜드가. 뭐 주로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에 비슷한 예가 많이 생기죠. 큰 예로 뭐 예전에 뭐 찜닭이라든가 무슨 뭐 카스테라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와 이제 불같이 막 유행을 했다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뭐 악의적인 뭐 루머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경쟁이 심화된다든지 하면은 갑자기 생겼다가 서로 막 경쟁이 막 몰렸다가 아무도 안 찾게 되는 이런 뭐 현상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패션 브랜드에도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게 탐스 슈즈가 국내에서는 약간 그런 어떤 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근데 그게 이 병행 뭐 업을 하시는 분들을 뭐 비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난하긴 하지. 근데 그게 비난하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오케이 뭐 비난일 수 있는데 우리는 억울한 부분이 있죠. 억울하지. 왜냐면 이 페어 플레이라고 하는 게 발굴했잖아. 발굴해서 갖고 와서 띄워놨는데 그렇지. 들어오시는 건단 말이야. 그러면은 적어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룰은 지켜주면 둘 다 공생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가 팔아야 되는 그런 사업을 뺏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우리가 정식으로 마케팅을 하건 뭐 잘하건 못하건 간에 어쨌든 하고 있었던 것들을 따라 할 거면 그냥 룰을 지켜서 비슷한 가격이나 뭐 특히 이거를 막 이렇게 저격해서 얘보다 싸요라고 하면서 이거를 소비자들을 끌어당기지 않고 그냥 자기네 채널에서 자기들이 그냥 같이 이걸 우리가 팔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죠. 사실은 건강한 거고 시장한테는. 근데 그렇게는 잘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이상적인 얘기지. 근데 이게 페어하지 않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지금 저희가 뭐 모델도 막 이제 섭외를 하고 포토그래퍼도 섭외를 해서 이런 광고 뭐 이미지를 만들면 그냥 그거를 카피해서 그냥 쓴다는 거지. 자기들이 판매할 그런 건 때. 이제 저희가 저작권으로 뭐라고는 이제 사용을 못하게는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이렇게 같이 편승을 하시는 거는 맞으니까.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렇다고 뭐 무조건 더 정의의 사도고 옳으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사실은 경쟁 구도에서는 시장 논리에서는 지는 거죠. 저희 졌지. 못한 거니까. 냉정하게 이 얘기를 사실 저는 되게 뭐 사석에서 제가 아는 분이랑 얘기하면은 이제 술 먹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막 분해서 많이 해요. 사실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장 옳은 방식으로 뭐든지 해야 되고 그게 되게 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냥 뭐 세상이 사회가 더 좋아지는 그런 기반이 된다. 그거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일을 하는데 사실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는 뭐 약간 그런 뭐 컨설턴트 전략 이런 거를 하는 친구야.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내가 봐도 너네가 그냥 실패한 거야. 너희는 그게 싼 게 만약에 시장에서 원하는 거면 너네가 그렇게 하던가. 근데 우린 못하잖아. 못했지. 아니 당연히 못하지. 아니, 왜? 그렇지. 정가라는 게 있고 그 브랜드가 원하는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게 건강하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소비자 가격이 우리가 폭리를 취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이 된 건데 그거를 덤핑을 해서 들어와 근데 그게 버리면 나머지 시장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합법적으로 존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 친구 얘기. 근데 뭐 그렇게 되면 저희도 사실은 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그래, 팔고 그러니까. 그냥 브랜드를 뭐 이렇게 싸게 저희도 팔면 싸게 팔면 오예 싸게 팔아주세요라고 사실은 다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냥 브랜드가 그러니까 이런 없어지겠지. 우리 계약을 안 하겠지. 하는, 우리랑 하겠어. 우리가 일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즘에는 수입업에 대해서 좀 회의를 많이 느껴요. 약간 푸념이기는 합니다. 푸념 겸 사실 푸념이 더 가깝긴 해요. 뭐 설명 겸 이제 그 댓글에 대한 설명 겸 저희의 어떤 한탄 겸인데 어렵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탐스의 흥망성쇠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내부적인 요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시장의 변화하는 상황을 되게 전략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맞게 뭐 다른 전략이나 활동을 해서 그거를 이겨나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그냥 하고 그냥 왜 안 팔리지? 그런 거 바뀌려고 하지는 않고 좀 바뀌려고 하긴 했지. 근데 이게 또 본사에서는 해외 시장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스피드로 변화를 따라와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먼저 1차적인 거는 내부적으로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실력이나 관점이 좀 부족했다.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얘기한 탐스 슈즈가 클리본만 나온다고 다들 머릿속에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별거 다 했어요. 막 부츠, 뭐 운동화, 뭐 샌들, 뭐 무슨 하이힐, 뭐 웨지힐 다 나왔었잖아요. 근데 왜 슬리본만 기억을 할까? 왜냐면 나머지들은 좀 디자인이 부족했어요. 신발로서 운동화로서의 매력이 좀 충분히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본사는 저희들 되게 피곤해하는 스타일들이에요. 뭐 탐스도 그랬고 예전에 브룩스도 그랬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캐나다 구스도 그랬고 엄청 피곤해. 맨날 우리는 뭐라고 이게 불평도 하고 왜 한국에 이것 좀 만들어줘. 이런 뭐 쉐입이 요즘에 유행인 것 같아. 이런 컬러를 써. 맨날 이런 얘기를 회의를 할 때마다 하는데 좀 되게 히피스러운 회사라서 그런가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응대 안 해줬어요 사실. 근데 그것도 좀 이건 남 탓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제도적인 허점 횡류와 이제 병행 수입이 마구 이제 커지면서 저희가 그걸 응대할 만한 그런 힘을 다 빼갔다 거기서. 우리나라 그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 아니면 경향, 성향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강하긴 해요. 우리나라 소비자, 그죠?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게 그 소비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랜 소위 말하는 이제 선진국들은 소비를 오래 해본 사회들은 경험이 쌓여서 장르의 어떤 소비자분들이 생겨나죠. 생기고 층이 있고 팬이 있고 이런 이제 그 그룹들이 형성이 되죠. 세그멘트라고 하는. 약간 길게 가는 그런 바탕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개발도상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에 있는 나라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계속 새로워지고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한 수용이 빠른 반면에 그 바뀌는 것도 빠르고 버리는 것도 빠른 거죠. 이게 사실 한 텀에다 돌아가 봐야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는 팬층들이 있어서 쭉 브랜드들이 오래 가는 건데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선택의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시장이 한국 시장이 물건을 보면은 그 선택의 가지수가 많지가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공급자가 안 주는 거냐 소비자가 안 찾아서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확실히 저는 어쨌든 간에 쏠림은 있다. 찾는 것만 찾고 옆 사람이 산 거 따라 사고 유행하는 걸 사기 때문에 취향이 다양해서 공급자가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옵션을 있는 주기가 좀 어렵다. 뭐 저희도 사실 효율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 말 그대로 살아남으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이 다양성이라든가 본인이 생각하는 취향을 계속 지켜나가는 소비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거는 같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랑 이게 한국 시장이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여태까지 나 10년 넘게 했는데 지친다 이제 안 할란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희도 막 그런 고민을 하고 저는 그때마다
우리나라 무조건 20년 후에 될 거야 라고 말을 계속 버릇처럼 하는데 지금도 하고 근데 저는 그거를 얘기했던 10년 전이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변했어요. 천천히 변하고 있죠. 아주 천천히. 기대한 것보다 느린 것 같지만 저는 변했다고 보고 저는 거기에 되게 이런 작은 희망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진짜 얘기한 대로 지금 소비를 막 하는 그런 젊은 층들 뭐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보면 확실히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소비를 하던 30대랑 고르는 그 선택이 되게 달라요.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확실히 다르긴 해요. 어쨌든 저는 거기로 조금씩 더 가고 있다. 그러면 얘기한 대로 시간이 걸리면 저는 우리나라도 되게 막 이런 거 사고 싶으면 저기 가면 사면 되고 이거 찾으면 여기 가서 사면 되고 어떻게 보면 서스테이너블하고 건강한 소비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공급자도 그렇지만 소비자분들도 좀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소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어느 게 더 크냐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더 크죠. 그럼요. 네, 소비자가 이기죠. 시장이 있어야지 공급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사실. 재활용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활용이 당장 바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쌓여서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연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페트병 맨날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그 가격을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막 싸게 사야지 막 내가 이기고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니라 어쨌든 소비를 해주셔서 저희 같은 공급자들도 돈을 잘 벌고 또 이 돈을 번 걸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계속 이 브랜드가 잘 이어나가고 소비시장이 더 풍족해지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소비자분들이 또 받으시고 하는 되게 선순환 구도의 어떤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느 때와 보다도 더 심각한 다큐멘터리 르뽀 토크쇼였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쭉 들으시는 거고 이런 댓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브랜드들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저희의 생각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네. 어쨌든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한번 떠들어봤고요. 네. 근데 그게 다 궁금증 해결이 됐으셨을까요? 뭐 또 댓글 남겨주시지 않으실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